제가 유치한 경제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주식 처음 시작하는데 뭐부터 공부해야 하나요?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질문 볼 때마다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요. 질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주식 계좌에 돈을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공부는 안 했는데 일단 주식 계좌부터 만들고 입금부터 해놓은 거예요. 순서를 완전 반대로 한 거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어떻게 배우셨어요? 학원 가서 필기 배우고 기능 배우고 도로 주행하고 면허 따고 나서 차 몰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차 사고 도로에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랬다간 사고 나죠.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다들 그렇게 해요. 일단 계좌 만들고 일단 돈 넣고 일단 뭐라도 사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공부 좀 할 걸 후회합니다. 이미 돈 잃고 나서요. 2025년 금융투자협회 자료 보면요. 개인 투자자 계좌 중에서 수익 난 계좌가 전체의 40%가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본전이거나 손실이에요. 근데 이게 평균이고요. 1년 미만 초보 투자자만 따로 보면 손실 비율이 70%가 넘어요. 10명 중에 7명이 돈을 잃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실전에 뛰어들어서 그래요. 기초 체력도 안 만들고 마라톤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주식의 기초부터 기업 분석하는 법, 차트 보는 법, 공시 읽는 법까지 한 번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길이가 1시간이 좀 넘어요. 길죠? 근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왜 샀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투자는 안 하게 됩니다. 호구짓은 면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본다고 바로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랑 실력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제로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지,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면 좋은지, 모의 투자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주식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주식이 뭔지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친구가 카페 차린다고 투자 좀 해달라고 하면 뭘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물어보실 겁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얼마 넣으면 지분 몇 프로 주는 건데? 수익 나면 나한테 얼마 줄 건데?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런 거 물어봐야죠.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줄 수는 없잖아요. 주식이 딱 이거예요.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겁니다. 친구 카페에 500만 원 넣고 10% 지분 받는 거랑 삼성전자 주식 사는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행위예요. 다만 친구 카페는 둘이 계약서 쓰고 끝이지만 삼성전자는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열려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예요.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를 잘게 쪼갠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의 자본금이 1억이고 주식이 총 1만 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제가 이 주식을 100주 사면 저는 이 회사의 1%를 가진 주인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어치 산 거니까 1억의 1%인 거죠. 물론 1% 가지고 회사 경영에 뭔가 영향을 미치긴 어렵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저는 이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에요. 아주 작은 지분이지만 주인은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주가 되면 뭐가 좋으냐? 크게 3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첫 번째, 배당받을 권리예요. 회사가 돈을 벌면 그중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거든요. 이익의 일부를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게 배당입니다. 아까 친구 카페 예시로 돌아가면요. 카페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순이익 1,000만 원 남겼어요. 그러면 친구가 야, 너 10% 투자했으니까 100만 원 줄게. 이러는 거랑 같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배당을 주는 건 아니에요. 배당 안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번 돈을 주주한테 나눠주지 않고 회사에 재투자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의결권이에요.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 주당 한 표예요. 100주 가지고 있으면 100표, 10,000주 가지고 있으면 10,000표입니다. 지분이 많을수록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경영에 영향을 미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몇십억 주가 있는데 우리가 몇백 주, 몇천 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근데 권리 자체는 있어요. 세 번째,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회사가 문 닫을 때 남은 재산을
지분만큼 나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면 대부분 빚이 더 많거든요. 채권자들한테 먼저 갚고 나면 주주들한테 돌아올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 하나 짚고 갈게요. 액면가랑 시가의 차이입니다. 이거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액면가는요, 주식을 처음 만들 때 정해놓은 기준 가격이에요. 그냥 종이에 적어놓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이런 단위로 정해요. 우리나라는 최소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입니까? 15만 원대 하잖아요. 액면가 100원짜리가 시장에서 15만 원에 거래되는 겁니다. 이 15만 원이 시가예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사람들이 삼성전자 지금 얼마야?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그 가격이 시가예요. 액면가는 고정돼 있지만 시가는 매일 바뀝니다. 회사가 잘 되면 시가가 올라가고 못 되면 시가가 내려가요.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액면가 100원짜리가 시장에서 15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액면가 5,000원짜리가 시장에서 3,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액면가랑 시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300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현재 주가 곱하기 전체 주식 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5만 원이고 주식이 60억 주 있으면 시가총액이 300조 원인 거예요. 5만 원 곱하기 60억이 300조니까요. 시가총액이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이 평가하는 그 회사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물론 실제로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내야 하지만 대략적인 기업 가치를 가늠하는 데는 시가총액을 봅니다. 시가총액 순위 보면 그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제일 잘 나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압도적 1등이고요. SK하이닉스가 2등입니다. 요즘 재밌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시총 상위권에 진입했어요. 원전, SMR 이런 테마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1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는데 지금은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제 주식을 어디서 사고 파는지 알아야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개는 성격이 좀 달라요. 코스피는 우리말로 하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1980년 1월 4일을 기준점 100으로 잡고 시작했어요. 그때 100이었던 게 지금은 5,000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45년 만에 50배가 된 겁니다. 연평균으로 치면 대략 7% 안팎 오른 거예요. 코스피에는 주로 대기업들이 상장돼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요.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회사들 위주입니다. 코스닥은 199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시장이에요. 이름도 비슷하죠. 코스닥, 나스닥. 원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기술기업 위주로 만든 시장인데요. 지금은 바이오, 2차전지, 게임, IT 이런 성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코스피는 백화점이고 코스닥은 동대문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화점은 입점 기준이 까다롭잖아요. 검증된 브랜드들 위주고 가격대도 있고 품질도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코스피가 그래요. 상장 요건이 까다롭고 대체로 안정적인 회사들이에요. 동대문 시장은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대박 상품도 있고 싸고 좋은 것도 있지만 불량품도 섞여 있죠. 코스닥이 그래요. 10배, 20배 가는 대박 종목도 있지만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많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은 개스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좀 안 좋은 의미의 별명인데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역사가 좀 슬픕니다. 코스닥은 1996년 7월 1일을 기준점 100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IT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죠? 2000년에 닷컴 열풍이 불면서 코스닥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냐면요. 100에서 시작한 게 2000년에 거의 2900까지 갔어요. 4년 만에 29배가 된 거예요. 당시에 코스닥 3000 간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버블이 꺼지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2900에서 300까지 떨어졌어요. 1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거기서 투자했던 사람들 인생이 박살났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좀 창피했나 봐요. 지수가 300이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100에서 1000으로 바꿨어요. 덕분에 300이 3000이 됐고 지금 1000이 원래 기준으로 치면 100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코스닥이 1000을 넘었다고 하지만 사실 1996년 원래 기준으로 보면 100 정도인 거예요.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IT 버블 고점 수준을 회복 못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 전체에 투자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잘 골라야 하는 시장이에요. 지수가 안 올라도 개별 종목은 10배, 20배 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지수는 그대로인데 내 종목만 반토막 날 수도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뭔지 보면 그 시대 트렌드가 보여요. 한 20년 전에는 서울 반도체가 1위였어요. 그때 LED가 뜬다고 난리였거든요. 그 전에는 메가스터디가 1위였습니다. 사교육 열풍 때문에요. 지금은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기업이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 불붙었을 때는 에코프로비엠 이런 회사들이 시총 상위에 쭉 있었죠.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꽤 재밌어요. 자, 이제 거래 시간 알려드릴게요. 주식은 24시간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도 영업시간이 있어요. 한국거래소 정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예요. 6시간 30분 동안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25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 거래소가 생겼거든요. ATS라고도 하는데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한국거래소가 독점이었어요. 주식 거래하려면 무조건 한국거래소를 통해야 했죠. 근데 이제 경쟁 거래소가 생긴 거예요. 넥스트레이드 덕분에 거래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8시부터 거래할 수 있고 저녁 8시까지도 거래할 수 있어요. 정규장 끝나고도 거래가 되는 거죠. 미국은 원래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해서 거래 시간이 길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해진 겁니다. 휴장일은요. 토요일, 일요일 당연히 쉬고요. 공휴일도 다 쉽니다. 빨간 날은 무조건 쉬어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도 쉽니다. 빨간 날은 아닌데 거래소 직원들도 근로자니까요. 그리고 12월 31일도 쉬어요. 관례적으로 연말 마지막 날은 휴장합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은 개장이 10시예요. 왜 9시가 아니라 10시냐면 아침에 개장 행사를 하거든요. 금융위원장 오고 증권사 대표들 오고 떡 자르고 축하 행사 하느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거래입니다.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시장의 존재 이유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친구 카페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어요. 근데 친구한테 야, 내 지분 다시 사줘 라고 해도 친구가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제 지분을 사줄 사람을 제가 직접 찾아다녀야 해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수고를 덜어줍니다. 제가 팔고 싶으면 시장에 내놓으면 되고 누군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거래 시간이 길고 가격 제한도 없어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제약 없이 팔 수 있어야 진정한 시장이거든요.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50%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00%가 될 수도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라고 시장 전체가 급락할 때 잠깐 멈추는 제도는 있지만 개별 종목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한가 하한가 30%로 제한이 있는데요.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는 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면 패닉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팔고 싶은데 하한가 걸려서 못 파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하한가에 매물이 쌓여 있으면 내 차례가 안 와서 며칠째 못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선진시장이 되려면 가격 제한 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상한가가 15%였어요. 그러다가 30%로 늘었고요. 언젠가는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겠죠. 참고로 베트남은 7에서 10%, 중국은 10%입니다. 가격 제한폭이 좁을수록 후진국이라는 말도 있어요. 물론 이건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 이제 실제로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볼게요. 증권사 앱 깔고 계좌 만들고 돈 넣으면 준비는 끝이에요. 근데 주문을 어떻게 넣느냐가 문제죠. 주문 방식은 크게 시장가랑 지정가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기본은 됩니다. 시장가는 지금 당장 사겠다, 가격은 상관없다라는 주문이에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거래 가능한 가격으로 바로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지금 5만 원인데 시장가로 사겠다고 주문 넣으면 시장에서 5만 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물량이 있으면 바로 5만 원에 체결되는 거예요. 지정가는 나는 이 가격에만 사겠다라는 주문이에요. 제가 원하는 가격을 지정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인데 4만 8천 원 되면 살게요 라고 걸어놓는 거예요. 주가가 4만 8천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체결되고 안 떨어지면 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분들한테 시장가 주문을 권해요. 왜냐하면 몇백 원 아끼려다가 타이밍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5만 원은 좀 비싼 것 같고 4만 9천 원 되면 살래라고 지정가 걸어놨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고 5만 5천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배 아프죠. 투자 판단이 섰으면 바로 사는 게 낫습니다. 몇백 원 아끼려다가 기회 놓치는 게 더 손해예요. 물론 급하지 않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으면 지정가도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쓰면 돼요. 체결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가 먼저 살 수 있느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먼저예요. 제가 5만 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5만 100원에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삽니다. 당연하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준다는 사람한테 파는 게 이득이니까요. 둘째, 시간입니다. 같은 가격이면 먼저 주문 넣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제가 9시에 5만 원 주문 넣었고 옆 사람이 9시 1분에 5만 원 주문 넣었으면 제가 먼저입니다. 셋째, 수량입니다. 같은 가격에 같은 시간이면 많이 사겠다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건 좀 특수한 경우고 실제로는 거의 시간으로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 하한가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요해서 한번 더 설명합니다. 하루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어제 종가가 10,000원이었으면 오늘은 최저 7,000원에서 최고 13,000원 사이에서만 거래돼요. 13,000원에 도달하면 상한가라고 하고 7,000원에 도달하면 하한가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날은 그 가격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어요. 2배짜리, 3배짜리. 이건 좀 위험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2배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이 10% 오르면 20% 오르는 구조예요. 대신 10% 떨어지면 20% 떨어집니다. 상한가 하한가도 2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60%예요. 3배짜리는 더 심하죠. 90%입니다. 기초자산이 33% 이상 떨어지면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100%, 즉 0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에 상장된 아이온Q 3배 레버리지 ETF가 있었는데 아이온Q 주가가 하루에 33% 넘게 빠지면서 그 ETF가 그냥 상장 폐지됐습니다. 0이 돼버린 거예요. 웃긴 건 그 ETF를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었대요. 하루아침에 돈이 증발한 거죠. 레버리지는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식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주식이 뭔지, 어디서 거래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배웠어요. 근데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안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만점 맞아도 실제 도로에서 운전 못하는 것처럼요. 결국 직접 해봐야 느는 건데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더 있어요. 다음으로 누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알아야 내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 감이 잡혀요. 주식시장에는 크게 세 부류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이에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네, 개인입니다. 저도 개인이고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 부류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손일까요? 누가 돈이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이 기관이고 개인은 제일 작아요. 규모로 따지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국인이 방향을 정하고 기관이 모멘텀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향이라는 건 상승이냐 하락이냐 큰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코스피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런 큰 그림을 외국인이 그린다는 겁니다. 모멘텀은 그 방향으로 가는 힘이에요. 위로 가기로 했으면 얼마나 세게 올라가느냐 그 탄력을 기관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은 뭘 하냐고요? 슬픈 얘기지만요. 통계적으로 개인은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주가가 오르는 날 개인은 순매도예요. 팔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날 개인은 순매수입니다. 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개인은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개인은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주가가 오르면 야 이거 많이 올랐네. 더 오르기 전에 익절해야지 하고 팔아요. 수익 봤으니까 기분 좋죠. 근데 판 다음에 더 올라요. 배 아프죠. 주가가 떨어지면 오 싸졌네. 지금 사면 싸게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사요. 물타기라고도 하죠. 근데 더 떨어져요. 손실이 커지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꼭대기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안 좋은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는 거죠.
외국인이랑 기관은 다릅니다. 얘네들은 감정으로 투자 안 해요. 시스템으로 투자합니다. 룰이 정해져 있고 그 룰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정보력도 다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가 수십 명이에요. 매일 기업 분석하고 탐방 다니고 경영진 만나고 합니다.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 그러면 기관은 누구냐? 기관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금융투자라고 하면 증권사예요. 증권사는 자기 돈으로 트레이딩하는 부서가 있어요. 프랩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회사 돈으로 주식 사고 팔아서 수익 내는 겁니다. 보험은 보험사예요. 여러분이 보험료 내시잖아요. 그 돈을 보험사가 굴립니다. 국채도 사고 주식도 사요. 보험금 지급할 때까지 그 돈을 놀릴 수 없으니까 투자하는 거죠. 투시는 자산운용사예요. 펀드 운용하는 회사들이요. 여러분이 펀드 가입하시면 그 돈이 자산운용사로 가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환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팔아야 해요. 투자자들이 돈 빼가니까요. 그러면 투신 순매도가 나옵니다. 가끔 보면 투신이 왜 맨날 팔기만 해? 라고 투자자들이 욕하는데요. 그건 투신 잘못이 아니에요. 펀드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니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질을 봐야 해요. 연기금은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곳들이에요. 우리가 매달 내는 연금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큰 손이에요. 삼성전자 지분만 해도 몇 프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사면 호재, 팔면 악재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일반 회사들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회사들도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큰손 투자자들 중에 가족법인 만들어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세율이 낮거든요. 절세 목적으로 법인 만들어서 투자하는 건데 그것도 기타 법인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은요. 해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외국의 펀드, 연기금, 투자은행 이런 곳들입니다. 개인 외국인은 기타 외국인으로 따로 분류돼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살면서 투자하는 분들 이런 경우가 기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국인은 외국 기관이에요. 블랙록, 뱅가드 이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대표적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수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얼마 샀는지, 기관이 얼마 팔았는지 장 끝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HTS나 MTS 보면 수급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늘 외국인 1000억 순매수 이런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 안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펀드 보유 현황 공개할 때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사람들 생각이 주식 투자하는데 수급을 왜 봐? 기업 분석해서 좋은 회사 사면 되지. 남들이 뭘 사는지가 왜 중요해?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독 수급을 많이 봅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찾아서 따라 사고 기관 순매수 종목 따라 사고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이 갈립니다. 정보가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정보 때문에 더 자주 사고 팔게 되거든요.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샀네? 나도 사야 되나? 이러면서 매매를 자주 하게 됩니다. 매매를 자주 하면 수수료는 누가 벌어요? 증권사가 법니다. 세금은요? 나라가 가져가죠. 그래서 수급 데이터는 참고만 하시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수급 데이터를 볼 때는 이미 거래가 끝난 후에요.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1000억 순매수했다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이미 그 1000억은 체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내일 따라 사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수급 따라가는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 남죠. 외국인이랑 기관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차가 있고요. 걔네들이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면 따라가도 소용없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봐서? 아니면 원달러 환율 때문에? 아니면 그냥 글로벌 자금 흐름 때문에? 이유를 모르면 따라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기준을 세워야 해요.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왜 이 주식을 사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 기준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경험이 필요해요. 실전 경험 없이는 기준이 안 잡힙니다. 책으로 배운 거랑 실제로 해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주가가 10% 떨어졌을 때 책에서는 여기서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내 돈이 10% 빠지면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그 상황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경험을 쌓아야 내 기준이 생기는 건데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월가의 격언 하나 알려드릴게요. 황소도 벌고 곰도 벌지만 돼지와 양은 잡아먹힌다. 황소는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이에요.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사는 사람들, 불마켓 할 때 그 불이 황소 불이거든요. 곰은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에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공매도 하거나 인버스 사는 사람들, 베어마켓 할 때 그 베어가 곰이고요. 황소도 벌 수 있고 곰도 벌 수 있어요. 둘 다 자기 판단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돼지는 뭐냐면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수익 났는데 더 벌려고 안 팔고 버티다가 결국 다 까먹는 사람들. 10% 벌었으면 됐지. 더 벌려고 하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양은요. 남들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판단 없이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지 하는 사람들. 양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낭떠러지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 잡아먹힙니다. 누군가의 수익은 누군가의 손실이에요.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어디선가 와야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돼지처럼 탐욕스러워도 안 되고 양처럼 남들 따라가도 안 됩니다. 자기 기준을 가진 황소나 곰이 돼야 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좋은 회사를 어떻게 고르느냐. 기본적 분석입니다. 아까 카페 투자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카페 차린다고 500만 원 투자해달라고 하면 뭘 확인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커피 제대로 만들 줄은 알아? 장사 경험 있어? 자리는 괜찮아? 경쟁 카페는 많아?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이런 거 확인해 봐야죠. 안 그러면 돈 날리니까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봐야 해요.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펀더멘탈 애널리시스예요. 펀더멘탈이 기초적인, 근본적인 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반대 개념으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차트 보는 거예요. 과거 주가 움직임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재무제표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건강검진 결과지예요. 사람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받아보면 간 수치가 높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당뇨 전 단계라든지 속 사정을 알 수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 다 번듯해 보여요. 사무실도 좋고 직원들도 많고 근데 재무제표 열어보면 적자일 수도 있고 빚이 산더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이 회사가 건강한지 아픈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익계산서예요. 이건 뭐냐면요. 회사가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영어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손익계산서 맨 위에 매출이 있어요. 매출은 그냥 판 금액입니다. 총 얼마치 팔았느냐. 라면 회사가 라면을 1,000원짜리를 10만 개 팔았으면 매출이 1억이에요. 단순하죠. 근데 라면을 만드는데 돈이 들잖아요. 밀가루 사야 하고 스프 만들어야 하고 포장지도 필요하고 이게 매출 원가예요.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1억짜리 팔았는데 만드는데 6천만 원 들었으면 매출 총이익이 4천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판관비라는 게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줄임말입니다.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전기요금 이런 거예요. 제품 만드는 것 외에 회사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뭐냐면요. 그 회사의 본업으로 번 돈이에요. 회사가 라면 팔아서 실제로 남긴 돈이 영업이익입니다. 4천만 원 남겼는데 직원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광고비 쓰고 하니까 2천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2천만 원인 거죠. 그 아래로는 영업 외 수익이랑 비용이 있어요.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이라든지 본업이 아닌 데서 생기는 돈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빠지죠. 법인세요. 회사도 세금 내야 합니다. 이거 다 빠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게 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이라고도 합니다. 정리하면요. 매출에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거기서 이자랑 세금 빼면 순이익.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이익이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예요. 적자 회사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적자면 언젠가 망하겠죠.
적자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초반에 적자일 수 있어요. 아마존이 한참 동안 적자였거든요. 테슬라도 그랬고요. 돈을 일부러 안 남기고 다 재투자해서 덩치를 키우는 전략이었죠. 나중에 커지면 그때 벌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를 판별하려면 안목이 필요합니다. 초보분들은 일단 흑자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해요.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건 실력 쌓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지표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안정성 지표예요. 부채 비율은 빚이 자기 돈 대비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공식은 부채 나누기 자본 곱하기 100입니다. 자본이 100억인데 부채가 200억이면 부채 비율이 200%예요. 자기 돈보다 빚이 2배 많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안전해요. 왜냐하면 빚이 많으면 이자 부담도 크고 경기 안 좋아지면 버티기 힘들거든요. IMF 때 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망했는지 아세요? 빚이 너무 많았어서예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자 못 갚아서 줄줄이 도산한 거죠. 부채 비율 보통 100% 이하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200%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업종마다 기준이 달라요. 금융업은 원래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남의 돈을 굴리는 사업이니까요. 근데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불안합니다. 투자할 때 한번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 영업이익률입니다. 수익성 지표예요. 영업이익률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예요. 공식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 곱하기 100입니다. 매출이 100억인데 영업이익이 10억이면 영업이익률이 10%예요. 100원어치 팔아서 10원 남긴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남기는 게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100억을 팔아도 어떤 회사는 10억 남기고 어떤 회사는 3억 남깁니다. 당연히 10억 남기는 회사가 좋은 거죠. 효율적으로 장사한다는 뜻이니까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회사가 커질수록 영업이익이 더 빨리 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출이 2배가 되면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직원 월급, 임대료 이런 건 매출이 늘어도 크게 안 늘어요. 100억 팔 때 직원 10명이면 200억 팔 때도 12명에서 13명이면 되거든요. 2배로 늘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이 커지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매출보다 더 빨리 커집니다. 이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매출만 늘리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영업이익률 꼭 체크하세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ROE입니다.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ROE가 뭐냐면요. 주주가 넣어준 돈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보는 겁니다. 공식은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곱하기 100이에요. 자본이 100억인데 순이익이 10억이면 ROE가 10%예요. 주주 돈 100억 가지고 1년에 10억 벌었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얼마 줍니까? 요즘 한 2, 3% 주잖아요. 뭐 좀 높은 데 찾으면 4%도 있고. 근데 어떤 회사 ROE가 2%예요. 주주 돈 100억 넣어줬는데 1년에 2억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위험 감수하면서 주식 투자했는데 은행 이자만큼밖에 못 번다? 그냥 은행에 넣지 왜 주식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ROE가 최소 10% 이상은 되어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8%도 좀 아쉽고 15% 넘으면 꽤 괜찮은 거고 20% 넘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워렌 버핏이 ROE를 엄청 중요하게 봐요. ROE가 꾸준히 15% 이상인 회사,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ROE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9에서 10% 정도 해요. 세계적인 기업치고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국 빅테크들은 20에서 30%도 하거든요. 그래서 ROE는 회사가 돈을 효율적으로 잘 굴리고 있는지 보는 지표예요. ROE 높은 회사가 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번째, 성장성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까부터 강조하는 겁니다.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이런 걸 봐야 해요.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늘었는지. 제가 이 영상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가는 성장의 기울기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점점 더 많이 벌어야 주가가 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회사는 매년 1000억씩 법니다. 10년째 꾸준히 1000억, 안정적이죠. 근데 성장은 없어요. B 회사는 작년에 500억 벌었는데 올해 1000억 벌었어요. 100% 성장한 거죠. 내년에는 2000억 벌 것 같아요. 어떤 회사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으세요? 당연히 B 회사예요. A 회사는 성장이 없으니까 주가도 제자리입니다.
천억이라는 이익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거든요. 새로운 게 없어요. B회사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요. 내년에 2천억 벌면 주가는 그걸 선반영해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지금 얼마 버느냐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를 봐야 해요. 성장률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전년 대비 매출이 20%, 30% 성장하는 회사, 영업이익이 50%, 100% 성장하는 회사, 그런 회사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성장이 멈추거나 둔화되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주가가 떨어져요. 엔비디아 얘기해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뉴스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거요. 근데 가끔 실적 엄청 잘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성장률이 낮아서 그래요. 엔비디아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시장은 엔비디아니까 당연히 100% 성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70% 성장한 거예요. 70% 성장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기대가 100%였으니까 실망인 거죠.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고 해요. 시장의 기대보다 잘하면 서프라이즈, 못하면 쇼크입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쇼크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져요. 실적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기대 대비 어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할 때는 시장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해요. 이건 나중에 밸류에이션 파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리하면요. 좋은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부채 비율 낮고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률 높고 효율적이고 ROE 높고 돈 잘 굴리고 성장하고 있고 미래가 밝은 회사. 이 네 가지만 체크해도 최소한 이상한 회사에 투자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아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재무제표 보면 숫자가 막 쏟아지거든요. 부채 비율이 어디 있는지, ROE가 어디 있는지 처음에는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찾았다고 해도 부채 비율 150%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ROE 12%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판단이 바로 안 서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책에서 다 배웠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막막했습니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봐야 감이 잡혀요. 자, 좋은 회사를 골랐다고 칩시다. 재무제표 봤는데 부채 비율 낮고 ROE 높고 성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사면 되냐?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싸게 사면 손해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장사 엄청 잘 되는 치킨집이 있어요. 줄 서서 먹는 맛집이에요. 사장님이 은퇴한다고 가게 넘기겠답니다. 근데 가격이 10억이에요. 이 치킨집이 1년에 버는 순수익이 5천만 원입니다. 10억 주고 사서 매년 5천만 원씩 벌면 원금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장사해야 본전입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임대료 올리면요? 경쟁 치킨집 생기면요? 리스크가 엄청 많죠. 이걸 판단하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이 회사 주식이 지금 비싼지 싼지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PER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의 약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주가 수익 비율. 계산은 간단해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 사면 몇 년 만에 본전 뽑느냐예요. 아까 치킨집 예시에서 2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PER 20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5억에 살 수 있으면요. 5억 주고 사서 매년 5천만 원이면 10년이죠. PER 10배입니다. 2억 5천만 원에 살 수 있으면요. 5년이에요. PER 5배. PER이 낮으면 싸다는 거고 높으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PER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망해가는 회사는 당연히 싸거든요. 아무도 안 사니까 주가가 낮은 거예요. 어떤 치킨집이 PER 3배예요. 3년이면 본전이에요. 엄청 싸 보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치킨집 앞에 내년에 교촌치킨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손님 다 뺏기겠죠.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장의 기울기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하는 회사는 PER이 높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다시 치킨집 예시로 갈게요. 이 치킨집이 지금은 연 5천만 원 버는데 내년에 1억 벌 것 같아요. 후년에는 2억 벌 것 같고요. 지금 수익 기준으로 보면 PER 20배예요. 비싸 보이죠? 근데 내년에 1억 벌면 PER이 10배가 돼요. 후년에 2억 벌면 PER이 5배가 됩니다. 성장을 감안하면 오히려 싼 거죠. 그래서 성장주는 PER이 높게 형성돼요. 코스피 평균 PER이 보통 10배 정도예요. 근데 성장하는 개별 종목은 20배, 30배, 심지어 50배 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PER이 5배, 3배 이렇게 낮은 회사들도 있어요. 은행주, 건설주, 철강주 이런 전통 산업들이 대체로 PER이 낮습니다.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뭔가 리스크가 있어서예요. 여기서 컨센서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컨센서스는 시장의 기대치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 실적을 예측하는데 그 예측치들의 평균값이 컨센서스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애널리스트가 10명 있다고 쳐요. A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올해 순이익 30조 벌 거야 라고 예측하고 B는 32조, C는 28조 이렇게 다 예측합니다. 이걸 평균 내면 한 30조 정도 나오겠죠. 이게 컨센서스예요. 주가는 이 컨센서스를 반영해서 움직여요. 시장이 이 회사 내년에 1000억 벌 거야 라고 예상하면 주가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1000억 벌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고요? 안 움직여요.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요. 근데 1200억 벌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반대로 800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어닝 쇼크예요.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기대되면 주가가 미리 올라요. 근데 실제로 실적 발표하면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더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PBR이라는 지표도 있어요.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시오의 약자예요. 이건 주가를 주당순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PER이 몇 년이면 본전 뽑느냐였다면 PBR은 회사 재산 대비 얼마에 사느냐예요. 이론적으로는 PBR 원배 미만이면 회사 사서 청산하면 남는 장사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PBR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PER 20배가 비싼 것 같지만 성장주에서는 적정할 수 있고요. PER 5배가 싼 것 같지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밸류에이션 기초를 배웠어요. 재무제표 봐서 좋은 회사 고르고 PER 봐서 싸게 사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근데 막상 해보면 막막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봤는데 숫자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ROE가 9%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PER이 12배라고 나와요. 싼 거야, 비싼 거야?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보는 겁니다. 공부했는데도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요리 유튜브 100번 봐도 막상 해보면 간이 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직접 해봐야 감이 잡히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식은 연습하려면 돈을 넣어야 해요. 요리는 재료비 몇만 원이면 연습할 수 있는데 주식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모의 투자라는 게 있긴 해요. 가짜 돈으로 투자해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모의 투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돈이 아니니까 감정이 안 실리거든요. 진짜 돈 100만 원 넣고 10% 떨어지면요. 10만 원이 증발한 거잖아요.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요.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엄청 고민됩니다. 근데 가짜 돈 1억 넣고 10% 떨어지면요? 에이 어차피 가짜 돈인데 뭐 이래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투자할 때 필요한 멘탈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업 분석이 아니에요. 감정 컨트롤이에요. 떨어질 때 공포를 이기고 버티는 것, 오를 때 탐욕을 이기고 익절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소액으로 실전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잃어도 크게 타격 없는 금액,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적당해요.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실전 투자 대회 같은 걸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 돈으로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해서 수익률을 겨루는 거예요. 게임 랭크전이랑 비슷합니다. 혼자 투자하면 긴장감이 없는데 대회 형식이면 집중하게 되거든요. 마침 오렌지보드라는 플랫폼에서 DB증권이랑 같이 실전 투자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2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매달 한 번씩 리그 형태로 총 6번 진행됩니다. 참가 자금은 100만 원이에요. 참가 조건이 있어요. 2 종목 이상 거래해야 하고 2일 이상 거래해야 하고 거래 금액이 원금의 200% 이상이어야 해요. 그냥 돈 넣어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참가 자격이 유지되니까 진짜 연습이 돼요. 그리고 오렌지보드 자체가 단순히 대회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투자할 때 유용한 기능들이 꽤 있거든요. 일단
관심 종목 알림 기능이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면 삼성전자 관련 뉴스 나올 때 알림이 와요. 공시 나오면 알림 오고, IR 자료 올라오면 알림 오고, 리포트 나오면 그것도 알림 옵니다. 관심 종목 10개, 20개 되면 일일이 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서 정리돼서 오면 그냥 알림만 확인하면 돼요. 주식 비서 같은 느낌입니다. 파머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파머가 뭐냐면요, 검증된 투자자들이에요. 실제 수익률로 검증받은 사람들이 자기 분석글을 올립니다. 그냥 아무나 글 쓰는 커뮤니티랑은 달라요. 수익률이 공개되니까 말로만 잘하는 사람은 티가 나거든요. 이 파머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프리미엄 콘텐츠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공개해요. 파머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이라 부담 없이 구독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의 것 따라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처럼 따라가면 잡아먹힌다고. 근데 처음에 어떻게 분석하는지 감 잡을 때는 참고할 만해요. 이 사람은 왜 이 종목을 샀지? 어떤 논리로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본 거지? 이렇게 배우는 거죠. 분석 방법을 훔쳐보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오렌지보드는 실전 투자 대회로 연습하면서 관심 종목 알림으로 정보 관리하고 파머들 분석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저도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이런 환경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실전 투자 대회 2월 2일 시작입니다. 1월 19일부터 참가 신청 받고 있고요. 매달 진행되니까 2월 놓쳐도 3월에 하면 돼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둘게요. 자, 다음은 차트 보는 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 보면 차트 앞에서 뭔가 어려운 말 하잖아요. 여기서 지지받았네, 저항 뚫었네, 골든 크로스 나왔네, 이런 거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 과거 주가 움직임을 보고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재무제표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면 차트 보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를 본다면, 기술적 분석은 지금이 사기 좋은 타이밍인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차트에서 제일 기본이 캔들이에요. 빨간 막대, 파란 막대,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시죠? HTS나 MTS 켜면 바로 보이는 거요. 이게 캔들입니다. 캔들 하나가 하루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줘요. 정확히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4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시가는 장 시작할 때 가격, 종가는 장 마감할 때 가격, 고가는 그날 가장 높았던 가격, 저가는 가장 낮았던 가격이에요. 빨간 캔들은 양봉이라고 하는데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생겨요. 즉, 오늘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아침에 5만 원에 시작해서 저녁에 5만 5천 원에 끝났으면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파란 캔들은 음봉이라고 하는데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생겨요.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5만 원에 시작해서 저녁에 4만 5천 원에 끝났으면 음봉이에요. 위아래로 삐죽 튀어나온 선이 있잖아요. 그게 꼬리예요. 윗꼬리는 장중에 올랐다가 내려온 흔적이고 아랫꼬리는 장중에 내렸다가 올라온 흔적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5만 원에 시작해서 장중에 5만 3천 원까지 올랐다가 4만 8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종가가 5만 천 원이면요, 몸통은 5만 원에서 5만 천 원 사이고 윗꼬리가 5만 3천 원까지, 아랫꼬리가 4만 8천 원까지 그려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상승이 빨간색인데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은 상승이 초록색이고 하락이 빨간색입니다. 문화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좋은 의미잖아요. 축하할 때 빨간색 쓰고, 미국은 빨간색이 경고, 위험 이런 의미가 강해서요. 일봉은 하루 단위 캔들이에요. 하루에 캔들 하나씩 생기는 거죠. 주봉은 일주일 단위, 월봉은 한 달 단위예요. 장기 투자자는 주봉이나 월봉을 많이 보고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일봉이나 심지어 분봉까지 봅니다. 캔들 보는 건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평선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5일간 종가의 평균이고 21선은 20일 평균, 61선은 60일 평균입니다. 보통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많이 봐요. 5일은 일주일, 20일은 한 달, 60일은 분기, 120일은 반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일 기준이라 영업일만 세거든요.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하루하루 보면 방향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을 그리면 큰 흐름이 보입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으면 좋은 신호입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 있고 21선이 61선 위에 있고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요. 짧은 선이 긴 선 위에 차곡차곡 정렬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상승 추세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5일선이 제일 아래 있고 그 위에 21선, 그 위에 61선, 그 위에 121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역배열이에요. 하락 추세입니다. 골든 크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걸 말해요. 보통 5일선이 21선을 뚫거나 21선이 61선을 뚫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왜 골든 크로스냐면요. 황금 같은 기회라는 뜻이에요. 상승 신호로 봅니다.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넘어섰다는 건 최근에 힘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락 신호죠. 죽음의 교차라는 뜻입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지선이랑 저항선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지지선은 주가가 떨어지다가 멈추는 가격대예요.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싸다 생각하고 사니까 더 안 떨어지는 거죠. 저항선은 반대예요. 주가가 오르다가 멈추는 가격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비싸다 생각하고 팔아서 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전 고점이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고점에서 사서 물려있는 거잖아요. 본전 오면 팔고 싶죠. 그래서 전 고점 근처 오면 매물이 나와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전 저점은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왔을 때 반등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반등하겠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차트 분석이 맞는이 아닙니다.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 났다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데드 크로스 났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100%가 아닙니다. 차트 패턴 공부하면 상승 잉태형, 적산병, 샛별형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패턴 나오면 오른다, 저런 패턴 나오면 떨어진다 이런 건데요. 솔직히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 패턴이 맞을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도박이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차트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어요. 원칙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21선 위에 있을 때만 산다. 21선 깨면 판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세 상승장에서는 계속 들고 가고 하락장으로 전환되면 빨리 빠집니다.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칙을 못 지켜서예요. 팔아야 할 때 조금만 더 오르면 하다가 꼭대기에서 물리고 사야 할 때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다가 기회 놓칩니다. 감정이 개입하니까 그래요. 공포랑 탐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근데 원칙이 있으면 감정을 배제할 수 있어요. 21선 깼으니까 판다. 이유 없다. 원칙이니까. 이렇게요.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0% 되면 무조건 손절한다는 원칙이 있으면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이 없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하다가 마이너스 30%, 50% 됩니다. 차트는 그 원칙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예요. 맹신하면 안 되지만 잘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리고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안 돼요. 아까 배운 기본적 분석이랑 같이 봐야 합니다. 회사 펀더멘탈이 좋은데 차트도 좋으면 그때 사는 거예요. 펀더멘탈은 별로인데 차트만 좋다? 그건 위험합니다. 이격도라는 개념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격도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주가가 21선보다 20% 위에 있다고 칩시다.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면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21선보다 20% 아래에 있으면요.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망해가는 회사면 반등 안 하고 계속 떨어지지만요. 거래량도 중요해요. 거래량은 그날 거래된 주식 수예요. 거래량이 많으면 관심이 높다는 거고 적으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면 좋은 신호예요. 진짜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어든다? 이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요. 패닉셀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다 파는 거죠. 이럴 때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 사람은 다 팔았으니까요. 정리하면요. 차트는 타이밍을 잡는 도구예요. 좋은 회사를 골랐으면 언제 살지, 언제 팔지 타이밍을 잡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세워서 감정을 배제하는 데 활용하고요. 근데 차트만 믿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회사를 고르고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공시랑 뉴스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보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걸러내느냐. 투자할 때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가 문제입니다. 카카오톡 주식방에서 이 종목 곧 터진다더라.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99%는 뇌피셜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는 공시예요. 공시가 뭐냐면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보입니다. 상장회사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공시해야 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 안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공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예요. 공시는 다트나 카인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트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카인드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해요. 둘 다 무료고요. 앱도 있습니다. 공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크게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눕니다. 정기공시는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이런 거요. 재무제표가 여기에 나옵니다. 분기보고서는 3개월마다, 반기보고서는 6개월마다, 사업보고서는 1년에 한 번 나와요. 회사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공시는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예요. 대형 계약 체결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유상증자한다. 자회사 설립한다. 이런 것들이요. 조회공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거래소에서 너네 회사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거나 이상한 뉴스가 돌면 거래소에서 질문을 보내고 회사는 답변해야 합니다. 조회공시 내용 보면 최근 주가 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일 없다는 거죠. 근데 검토 중입니다 라고 나오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공시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숫자 앞에 삼각형이나 괄호가 있으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영업이익 100억 이렇게 써 있으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라는 겁니다. 적자라는 거죠. 처음에 이거 모르면 와 100억 벌었네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둘째, 단위를 꼭 확인하세요. 원 단위인지 1000원 단위인지 100만원 단위인지에 따라 숫자가 완전 달라집니다. 보통 100만원이나 억 단위로 표시하는데 잘 확인 안 하면 영개수를 잘못 세요. 셋째, 임원이 퇴임하면서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매도가 아니에요. 임원일 때는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퇴임하면 그 의무가 없어지니까 시스템상 지분 변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판 게 아닙니다. 넷째, 특허 출원과 취득은 다릅니다. 출원은 신청한 거고 취득은 인정받은 거예요. 출원했다고 뉴스에 나오면 와 특허 받았네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서류 낸 거예요. 심사 받아서 통과해야 취득입니다. 뉴스는요. 솔직히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기자들도 월급쟁이거든요. 마감에 쫓기고 확인 안 하고 쓰는 기사 많습니다. 특히 단독이라고 붙은 기사 많이 보이시죠? 원래 단독은 특종이라는 뜻인데 요즘은 너무 남발돼요. 거의 내 기사 좀 봐줘 수준입니다. 단독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관계자에 따르며 업계에 따르면 이런 표현도 주의하세요. 누구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익명의 누군가가 말했다는 건데 그게 진짜인지 기자가 지어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도 주의해야 해요. 보도자료는 회사에서 쓴 거예요. 기자한테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주는 자료죠. 당연히 좋은 것만 강조하고 나쁜 건 안 써요. 광고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요. 공시 없는 뉴스는 의심하라예요. 기사가 나왔는데 공시가 없으면요. 일단 의심하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면 공시가 나와야 해요. 공시 안 나오고 뉴스만 있으면 뇌피셜이거나 아직 확정 안 된 거예요. 반대로 공시는 나왔는데 뉴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직 모르는 정보니까요. 그래서 공시 알림 설정해 두는 게 좋아요. 다트 앱에서 관심 기업 등록하면 공시 나올 때 알림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렌지 보드에서도 관심 종목 설정해 두면 공시 나올 때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참고할 만해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해서 쓴 보고서인데요. HTS나 MTS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 리포트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도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자기 증권사가 그 회사랑 관계가 있으면 좋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목표 주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잘 맞지 않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10만 원 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참고만 하시고 맹신하지 마세요. 정리하면요. 정보의 신뢰도는 이렇습니다. 공시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증권사 리포트가 그 다음, 뉴스가 그 다음, 카톡방 소문이 제일 못 믿어요. 공시 중심으로 정보를 얻으시고
뉴스는 공시와 교차 확인하세요. 카톡방 소문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시세 차익,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5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팔면 2만 원 남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노리고 주식합니다. 다른 하나는 배당이에요. 회사가 번 돈을 나눠 받는 겁니다. 주식 들고 있으면 회사에서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님들한테 나눠드릴게요 하면서 돈을 줘요. 배당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순이익이 1,000억 남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에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공장 더 짓고 연구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고 이러면 회사가 더 커지겠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둘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벌었으니까 주인인 주주님들한테 드릴게요. 이게 배당입니다. 보통은 둘 다 해요. 일부는 재투자하고 일부는 배당으로 나눠주고 그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배당 성향이 30%라는 건요. 순이익의 30%를 배당으로 준다는 거예요. 1,000억 벌어서 300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낮기로 유명해요. 평균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50에서 60%도 흔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짠물이에요. 시가 배당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입니다. 주가가 10만 원이고 1년에 배당금이 3천 원이면 시가 배당률이 3%예요. 은행 예금 이자가 2, 3%인데 시가 배당률이 4, 5% 되는 주식도 있어요. 주가 등락 상관없이 꾸준히 배당 받으려는 분들은 이런 고배당주를 찾습니다. 배당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현금 배당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주식 배당 받으면 내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중간 배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원래 배당은 1년에 한 번 주는 건데 중간에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단기 배당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분기 배당 하는 회사도 있어요. 3개월마다 배당 주는 겁니다. 특별 배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회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거나 자산을 팔아서 목돈이 생겼을 때 특별히 주는 배당이에요. 일회성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사사주는 자기 회사 주식이에요.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주식 수를 줄이려고요. 주식이 1,000만 주 있는데 100만 주를 사서 없애버리면 900만 주만 남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회사 가치가 1조 원이고 주식이 1,000만 주면 한 주당 1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주를 소각해서 900만 주만 남으면요. 1조 나누기 900만이니까 한 주당 약 11만 원이 됩니다. 주주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엄청 많이 해요. 애플이 대표적이죠.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을 합쳐서 주주환원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번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모든 방법을 말해요. 주주환원을 잘하는 회사를 주주친화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장하는 회사는 배당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번 돈을 다시 투자해서 더 크게 벌려고 하거든요. 테슬라가 배당 안 해요. 아마존도 한참 동안 배당 안 했고요. 번 돈 다 재투자했어요. 지금 배당 받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키워서 주가 올려줄게라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도 배당 안 해요. 워렌 버핏 회사인데요. 버핏 말이 내가 배당 주는 것보다 내가 그 돈 굴리는 게 더 이득이야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성장주는 배당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 주가가 올라야겠죠. 반대로 성장이 멈춘 회사는 배당이라도 잘 줘야 해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요. 은행주, 통신주 이런 게 대표적인 고배당주입니다. 본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면 고배당주,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으면 성장주.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오늘 엄청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주식은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예요. 주주가 되면 배당받을 권리, 의결권 이런 게 생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나뉘고 코스피는 대기업 위주, 코스닥은 성장기업 위주예요. 시장에는 개인, 기관,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이 방향을 정하고 기관이 모멘텀을 줍니다. 개인은 통계적으로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남들 따라가면 안 되고 자기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회사를 고르려면 재무제표를 봐야 해요. 부채 비율 낮고 영업이익률 높고 ROE 높고 성장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특히 주가는 성장의 기울기다 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밸류에이션은 PER로 판단하는데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성장률을 같이 봐야 합니다. 시장의 기대치인 컨센서스보다 잘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못하면 어닝 쇼크예요. 차트는
타이밍 잡는 도구예요. 이동평균선 보면서 추세를 파악하고 원칙을 세워서 감정을 배제하는 데 활용합니다. 근데 차트만 믿으면 안 되고 기본적 분석이랑 같이 봐야 해요. 정보는 공시가 가장 신뢰할 수 있어요. 뉴스는 공시와 교차 확인하고 카톡방 소문은 무시하세요. 배당은 회사가 번 돈을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고배당주는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좋고 성장주는 장기적으로 자산 불리고 싶을 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식의 기초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배운 건 진짜 기초입니다. 한글 떼고 받아쓰기 시작한 수준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요,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초 없이 주식 시작하면 돈 잃습니다. 오늘 영상 봤으니까 최소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투자는 안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한 게 있죠.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다르다. 결국 직접 해봐야 늡니다. 처음부터 큰 돈 넣지 마세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하세요. 잃어도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오렌지보드, 실전 투자 대회 같은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00만 원으로 한 달간 경쟁하면서 매매 감각 익히고 자기 투자 스타일이 뭔지 파악하고 멘탈 관리 연습하고 2월 2일 시작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세요. 그리고 관심 종목 알림이나 파머들 분석 같은 기능도 활용하시면 정보 관리하는 데 도움됩니다. 혼자 다 찾아다니기 힘들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